여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시어머님한테 매달 300만 원씩 보내고 있었어? 아, 그거. 엄마 건물에 갑자기 세입자들이 나가서 엄마가 힘들다고 하네. 그래서 생활비로 보내주는 거야. 뭐라고?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한 번도 안 했잖아. 너한테 일일이 다 말해야 돼. 내가 내 돈으로 우리 엄마 준다는데.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우리 엄마가 육아 도와주실 때는 30만 원도 아까워하시더니 그건 또 무슨 상관이야? 어떻게 상관없어? 시어머님은 300만 원씩 주면서 우리 엄마한테는 30만 원도 아까워한다고? 장모님은 초졸이잖아. 초졸이면 한 달에 30만 원이면 충분한 거 아니야? 뭐라고? 시골에서 사시는데 뭐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해? 우리 엄마는 달라. 평생 서울에서 사셨고 그 정도 수준에 맞는 생활비가 필요하시지.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성은우 씨의 어린 시절은 그리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구들보다 더 풍족한 편이었습니다. 시골이라고는 하지만 2층짜리 한옥에서 살았고 마당도 넓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도 어머니는 뭔가 바빠 보였지만 그녀는 정확히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몰랐습니다. 엄마는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어린 은우가 물으면 어머니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냥 사람들 도와주는 일 한다고 생각하면 돼. 가끔 어머니의 사무실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어머니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어머니는 그들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우리 은우,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어머니의 질문에 어린 은우는 대답했습니다. 엄마처럼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이요. 그때 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은우가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학창 시절 은우의 집은 친구들이 가장 모이고 싶어 하는 곳이었습니다. 넓은 마당에서 뛰어놀 수 있었고 어머니는 항상 맛있는 간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명절이면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인사를 드렸고 어머니는 그들을 항상 반갑게 맞이하셨습니다. 은우 어머니는 정말 착하신 분이야. 우리 집 사정이 어려웠을 때 많이 도와주셨어. 친구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듣곤 했지만 은우는 그때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지만 어머니는 홀로 은우와 동생을 키우면서도 생활이 빠듯하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 노력하셨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대부분 해주셨습니다. 엄마, 우리 집은 뭐가 많은가 봐요. 친구들이 다 부자라고 해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거야. 어머니는 은우에게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남을 돕는 일, 정직하게 사는 것, 그리고 겸손한 마음가짐. 은우의 어머니는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분이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 내가 모르는 사연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머니의 이런 가르침은 은우의 마음 깊이 새겨졌습니다. 비록 어머니의 직업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어머니가 존경받는 이유는 어렴풋이 알 수 있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고 서울로 올라왔을 때도 어머니는 넉넉한 생활비를 보내주셨습니다. 은우는 그저 어머니가 농사일 외에 다른 사업을 하시나 보다 생각했을 뿐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어머니는 일부러 자신의 직업을 밝히지 않으셨던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어머니의 그런 배려와 가르침이 지금의 은우를 만들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마음,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의 가치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성은우 씨는 첫 만남에서
남자친구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그가 자신의 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눈빛이 반짝이던 모습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우리 회사가 작년에 매출이 30% 늘었어요. 제가 수주한 거니 한몫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허세가 아닌 진정한 자부심이 묻어났고 그런 모습은 3개월간의 데이트 동안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큰 고민 없이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은우야, 우리 부모님이 널 한번 보고 싶어 하시네. 어느 날 남자친구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그녀는 설렘 반 긴장 반의 마음으로 시댁 방문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경험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어머, 거기가 어디예요? 들어본 적도 없는 동네인데. 처음 시댁을 방문한 날, 시어머니는 은우의 어머니가 사는 곳을 지도로 확인하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거부감이 묻어났습니다. 차로 2시간이나 걸리는 산골짜기에서 어떻게 살았대? 거기서 애들 교육은 제대로 시킬 수나 있었을까?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시골에서 자란 애가 서울 생활에 적응이나 할 수 있을지.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의 태도를 부드럽게 제지하려 했습니다. 엄마, 은우 씨가 얼마나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인지 알면 그런 말씀 안 하실 텐데.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들은 채 만체했습니다. 얘,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는 거 아니니? 우리 집안하고 너무 환경이 다르잖아. 시골에서 자란 애가 우리 집안 며느리로 살기 힘들 것 같은데. 그녀는 시어머니의 말투에서 은근한 멸시와 우월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출신을 문제 삼는 시어머니의 태도는 그녀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습니다. 식사 시간 내내 시어머니는 그녀의 집안과 성장 배경에 대해 캐물었습니다. 마치 취조하듯 던지는 질문들에 그녀는 점점 더 긴장하게 되었고 밥 한 숟가락 제대로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 형제는요? 그녀가 대답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미심쩍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신문만 보시며 대화에 끼어들지 않았고 이런 분위기에서 그녀는 점점 더 위축되어 갔습니다. 처음 방문한 시댁에서 돌아오는 길,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남편은 차 안에서 그녀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원래 좀 까칠하셔. 걱정하지 마. 시간 지나면 분명 좋아하실 거야. 하지만 시어머니의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를 향한 무시하는 태도는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고 이는 앞으로 닥칠 시련의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어머니가 시골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적 형편을 의심하고 교육 수준을 평가절하 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언제나 은근한 비교와 무시가 담겨 있었고 심지어는 그녀의 옷차림이나 화장품 브랜드까지 시비를 걸었습니다. 시골에서 자랐다더니 옷은 꽤나 비싼 걸 입네? 이런 날카로운 말들이 계속되자 그녀는 점점 시댁 방문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매번 방문할 때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했고 옷차림부터 말투 하나하나까지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녀의 노력에도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그런 태도의 배경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댁은 경기도 끝자락에 4층짜리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건설업체까지 운영하는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시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건설회사는 이제 남편이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었고 시부모님은 상가 건물 임대 수익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대학 다닐 때부터 회사 일 도와주면서 공부했어. 이제 와서 보니 그 시간들이 다 의미가 있더라고.
시어머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들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언제나 우월감이 묻어났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 재산 믿고 사는 애들이 많은데 우리 아들은 달라. 아버님이 물려주신 회사도 더 크게 키우고 있잖아. 어느 날 시어머니는 성은우 씨를 데리고 자신들의 상가 건물을 둘러보자고 했습니다. 그녀는 임대료, 수입을 일일이 계산하며 뿌듯해했습니다. 1층은 프랜차이즈 카페라 월세가 비싸. 2층은 학원이 들어와 있고 3층은 병원. 다들 장기 계약이라 걱정 없이. 그러다 문득 그녀는 은우를 흘기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건물이 없으니 평생 내 마음을 모르겠지만 이런 건물 하나 있으면 노후 걱정은 없는 거야. 시골에서는 이런 거 꿈도 못 꾸지 않았어? 성은우 씨는 속이 쓰렸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널 선택한 게 신기할 정도야. 보통 우리 같은 집안은 건물 정도는 있는 집안하고 결혼하는데 남편은 그런 어머니의 태도가 못마땅한 듯 했습니다. 엄마, 그만해. 은우한테 왜 그래? 난 사실만 말하잖아. 너도 알잖아. 요즘 세상에 경제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어머니는 건물 청소부터 세입자 관리까지 모든 것을 직접 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렇게 관리해야 건물이 빛나는 거야. 너도 나중에 시집 와서 배워야 할 텐데. 그녀의 말에는 항상 은근한 비교와 과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때로는 노골적으로 성은우 씨의 집안과 자신들의 처지를 대비시키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와도 부동산이 없으면 힘들어. 월급쟁이 생활로는 평생 우리 같은 재산은 모으기 힘들걸? 이런 시어머니의 태도는 가족 모임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친척들이 모일 때면 어김없이 상가 건물 이야기가 나왔고,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득이양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부동산이 안 좋다고들 하는데 우리 건물은 위치가 좋아서 걱정 없어. 월세도 제때제때 들어오고. 성은우 씨는 이런 대화가 오갈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정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재산 자랑과 비교는 그녀의 자존감을 조금씩 갉아먹어 갔습니다. 그럼에도 남편만큼은 그녀를 이해하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말 너무 신경 쓰지 마. 난 당신이 좋아서 결혼한 거야. 하지만 이런 위로의 말도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과 말들 앞에서는 큰 위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재산 이야기를 꺼낼 때면 그녀는 자신이 이 집안의 격에 맞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재력 자랑도 모자라 시어머니는 상견례 자리마저 망치고 말았습니다. 성은우 씨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떨렸습니다. 고급 한정식집 룸에서 이루어진 상견례는 시작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학교는 어디까지 나오셨어요? 시어머니의 첫 질문에 은우의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까지만 나왔습니다. 순간 식당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청심환을 삼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요즘 세상에 초등학교만 나오신 분은 처음 보네요. 그럼 한자는 전혀 모르시겠네요? 성은우 씨는 자신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업은 따로 없으신 거죠? 농사 지시나요? 아니요. 제가 작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시골에서 어떤 사업을? 시어머니는 사업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강조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피고인을 신문하는 검사처럼 시어머니는 은우의 어머니에게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왜 안 오셨나요? 은우의 어머니가 대답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아, 일찍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은우 씨가 고등학생 때라고 하던데 그때 많이 힘드셨겠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위로는커녕 흠집을 찾아내려는 의도가 역력했습니다. 아빠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진 않았을까요? 특히 사춘기 시절에. 그래서 성격이 좀 비뚤어지진 않았나요? 성은우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물잔을 들었지만 떨리는 손으로 이내 물이 테이블에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은 남편이 나서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궁금해서 그러지. 요즘 같은 세상에 아버지 없이 자란 애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은우 씨도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술잔만 기울였고 은우의 동생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애들은 잘 키우셨네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신 분이 어떻게 교육을 그렇게 시키셨는지 참 신기해요. 이 말은 칭찬이 아닌 의심이었습니다. 마치 부정한 방법이라도 썼을 거라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시어머니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사실 걸리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하니 감안하고 들어가야죠. 앞으로 은우가 잘하면 되니까요. 그 말을 끝으로 상견례는 끝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은우의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성은우 씨는 어머니의 떨리는 어깨를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엄마, 괜찮아. 우리 은우야,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그날 이후 성은우 씨는 결혼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모욕적인 태도는 단순한 집안 자랑을 넘어 인격 모독의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고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1년 성은우 씨는 임신 소식을 가족들에게 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겉으로는 기뻐하는 척했지만 첫마디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첫 아이니까 산후조리원은 강남에서 제일 비싼 데로 알아봐야겠네. 아무 데서나 받다가는 애한테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시어머니의 간섭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면 바로 시댁으로 와. 친정은 시골이라 위생도 안 좋잖아. 하지만 정작 그녀가 출산했을 때 시어머니는 병원에 잠깐 들러 아기 얼굴 한 번 보고는 곧바로 돌아갔습니다. 아이고, 나도 골프 약속이 있어서 산후조리원에서 잘 지내고 있으면 되지 뭐. 요즘은 다 전문가들이 있잖아. 결국 친정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와 산후조리원을 오가며 그녀를 돌봐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로 한마디 던질 뿐이었습니다. 애기 젖은 잘 나오니? 분유는 꼭 수입산으로 먹여라. 다른 건 안 돼. 산후조리원에서 퇴소하고 나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실질적인 도움은 전혀 주지 않으면서 잔소리만 늘어놓았습니다. 아니, 요즘 누가 친정엄마한테 애를 맡겨. 외국인 베이비시터 써야지. 영어도 배우고 좋잖아.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아기에게 동요를 불러주고 있는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요즘은 조부모 학력도 중요하다고 하더라고.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할머니가 애기 교육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성은우 씨는 그 자리에서 바로 반박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너무 무례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한 게 아니라 사실이잖아. 한국어만 할 줄 아는 할머니랑 지내면 아이 교육에 좋을 게 뭐가 있겠어. 영어는 기본이고 중국어도 해야 하는 시대인데. 이런 말을 들은 어머니는 그날 저녁짐을 쌌습니다. 은우야, 엄마가 있으면 너희 시어머님 마음이 불편하신가 보다. 엄마는 이제 내려갈게. 엄마, 그러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혼자. 괜찮아. 내 살림살이는 내가 알아서 해야지. 친정어머니가 떠난 후 성은우 씨는 혼자서 육아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바쁘다는 핑계로 육아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전화로 잔소리만 늘어놓았습니다. 애기 영어 교육은 시작했어. 6개월부터 시작해야 한다던데. 이유식은 꼭 유기농으로 해. 시중에 파는 건 절대 안 돼. 우리 집안 애들은 다 일찍부터 교육시켰어. 너무 놀기만 하면 안 돼. 육아에 지친 어느 날, 그녀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하는 육아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어머님이 직접 키워보세요. 얘가 왜 이래? 내가 이러는 게 다 너희들 잘 되라고 그러는 거지. 시골에서 자란 내가 뭘 알아서. 시어머니의 그 말에 그녀는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기는 울고 시어머니는 호통을 치고 그 와중에 남편은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 선택한 걸까?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처음으로 이 결혼 생활에 대한 깊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고 앞으로 더 큰 시련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산후 육아 휴직이 끝나갈 무렵 성은우 씨는 복직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육아에 지친 그녀에게 직장 생활은 숨통을 틔울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사에서도 계속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은우 씨, 언제 복직하실 거예요? 팀에서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퇴근 후 동료들과 나누던 수다가 그리웠고 업무를 통해 느끼던 성취감도 간절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복직하고 싶어. 애기도 이제 어린이집 다닐 나이가 됐잖아. 그러나 남편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지금 애가 이렇게 어린데 무슨 복직이야. 애한테 잘못되면 어쩌려고? 시어머니도 즉시 가세했습니다. 맞아. 요즘 같은 시대에 엄마가 일한다고 애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안 돼. 꼭 일을 해야겠다면 영어 잘하는 시터라도 구해야지. 그나마 애한테 도움이라도 되게 해. 그녀는 희망을 걸고 영어 가능한 베이비시터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업체를 접촉하고 인터뷰도 진행했습니다. 어머님, 영어 가능한 시터를 알아봤어요. 월급이. 뭐, 월 350만 원이나 준다고? 말도 안 돼. 내가 벌어봤자 얼마나 번다고 그런 돈을 들여. 시터 쓰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겠어. 시어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난 영어 시터 쓰라고 했지. 그렇게 비싼데 쓰라고는 안 했어. 그 돈이면 차라리 주식이나 하나 더 사는 게 낫지. 결국 그녀는 전업주부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녀가 일을 그만두자 남편은 모든 잡무를 그녀에게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회사 통장 좀 정리해줘. 나 이런 거 할 시간이 없어. 아, 그리고 이따가 은행 가서 이 서류들 좀 처리해줘. 급한 거야. 회사 등기부등본도 떼와야 되는데 당신이 하면 되잖아? 어차피 시간 남잖아. 심지어 시어머니의 심부름까지 그녀의 몫이 되었습니다. 은우야, 이따가 우리 건물 세입자들 관리비 납부 확인 좀 해줘. 나 병원 가야 해서. 아, 맞다. 건물 누수 문제도 내가 한번 봐줘. 아들은 바빠서 이런 거 못하잖아. 그녀는 점점 자신이 무급 비서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육아의 집안일, 시댁 심부름까지.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여보, 나도 좀 쉬고 싶은데 요즘 너무 힘들어. 뭘 쉬어. 당신은 하루 종일 집에만 있잖아. 나는 회사 일로 이렇게 바쁜데 당신도 좀 도와줘야지. 남편의 이런 태도에 그녀는 점점 자존감이 낮아져 갔습니다. 경력 단절로 인한 상실감에 더해 집안에서조차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퇴근 후 남편은 피곤하다며 소파에 누워 TV만 보고 있었고 아이가 울어도 아내만 찾았습니다. 여보, 애기 좀 봐줄래? 나 피곤해. 당신이 알아서 해. 어느 날 회사 통장을 정리하던 중 그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빠져나가는 거액의 송금. 그리고 그 내역들은 모두 시어머니의 통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영어 시터를 고용할 돈이 없다며 그녀의 복직을 반대했지만 정작 매달 적지 않은 금액을 챙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경력과 꿈은 이렇게 희생되어야 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의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한때는 당당했던 커리어 우먼이었는데 이제는 집안의 허드레시를 도맡아 하는 무급 노동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고 더 큰 충격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발견한 매달 300만 원의 전기 송금 내역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정은우 씨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시어머님한테 매달 300만 원씩 보내고 있었어? 남편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아, 그거 엄마 건물에 갑자기 세입자들이 나가서 엄마가 힘들다고 하네. 그래서 생활비로 보내주는 거야. 뭐라고?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한 번도 안 했잖아. 남편은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말을 이었습니다. 너한테 일일이 다 말해야 돼. 내가 내 돈으로 우리 엄마 준다는데. 그녀는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얼마 전까지 영어 시터 비용 350만 원이 너무 비싸다며 그녀의 복직을 반대하던 시어머니가 매달 300만 원씩 받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우리 엄마가 육아 도와주실 때는 30만 원도 아까워하시더니 그건 또 무슨 상관이야? 어떻게 상관없어? 시어머님은 300만 원씩 주면서 우리 엄마한테는 30만 원도 아까워한다고? 남편의 대답은 그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장모님은 초졸이잖아. 초졸이면 한 달에 30만 원이면 충분한 거 아냐? 뭐라고? 정은우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시골에서 사시는데 뭐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해? 우리 엄마는 달라. 평생 서울에서 사셨고 그 정도 수준에 맞는 생활비가 필요하시지. 그녀는 전화기를 던지듯 끊었습니다. 곧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은우야, 아범한테 이야기 다 들었다. 내가 왜 우리 집 돈 쓰는 걸 가지고 그러니? 너 돈이 그렇게 탐났니? 어머님, 그게 아니라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너희 엄마처럼 시골에서 사는 것과 서울에서 사는 건 차원이 다른 거야. 이해도 못하면서 사람이 다르잖아, 사람이. 어디서 날 초졸이랑 비교를 해. 시어머니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너희 엄마는 그냥 애나 봐주시는 거지만 나는 건물 관리도 해야 하고 할 일이 많아. 그 정도 생활비는 당연한 거야. 그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님, 그러면 왜 제가 복직하려고 할 때는 영어 시터 비용 350만 원이 너무 비싸다고 하셨어요? 어머님께 드리는 300만 원이랑 비슷한 금액 아닌가요? 얘가 진짜 시어머니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배운 거야? 역시 시골에서 자란 티를 못 벗었네.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서름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시골에서 자란 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우리 엄마가 초졸인 게 그렇게 무시할 일인가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역시 시골 사람은 시골 사람이야. 그 순간 성은우 씨는 이 집안에서 자신이 영원히 시골 출신이라는 딱지를 뗄 수 없을 거란 걸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맞춰가려 해도 그들에게 자신은 영원히 초졸 시골 며느리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얼마 후 그녀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회사가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와의 금전 갈등 이후로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정은우 씨는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했지만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300만 원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책상 서랍을 정리하던 중 낯선 서류 한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 결정문. 처음에는 무심코 지나칠 뻔했지만 그 순간 그녀의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서류를 훑어보던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십억 원의 채무, 회사 자금 유용, 그리고 사치성 지출 내역들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무슨... 퇴근한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내가 설명할 수 있어. 설명할 수 있다고? 6개월 동안 시어머님께 300만 원씩 붙인다고 날 다그치더니
이런 일이 있었던 거야? 남편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져서 자금 융통을 좀 했어. 자금 융통. 이게 자금 융통이야? 회사 돈 16억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게. 그제야 그녀는 지난 1년간 일어난 일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쩐지 그 무렵부터 자동차가 자주 바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님께 매달 300만 원씩 보낸 것도 사실은 회사 돈이었던 거야. 남편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 시아버님이 평생 일구신 회사라고. 그걸 이렇게. 나도 안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다들 외제차 타고 다니는데 나만 그러고 다닐 순 없잖아. 그래서요? 그래서 회사 돈을 훔친 거야? 시아버지가 은퇴하면서 아들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물려준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신뢰를 저버리고 회사 자금으로 허세를 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그녀는 철렁했습니다. 남편에게 자신은 한 번도 인생의 동반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저 그의 허세스러운 삶의 조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충격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한 통의 등기후 편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다름 아닌 그녀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대부업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등기후 편물을 열어본 성은우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금전소비대차 변제 청구서라는 제목 아래 놀랍게도 대출금 1억 원과 연체이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XX캐피탈, 그녀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대부업체였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출근하려던 남편이 등기후 편물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이 우리 엄마 회사에서도 돈을 빌렸다고요? 남편은 머리를 긁적이며 변명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봤는데 금리가 제일 낮아서 다른 대부업체는 연 20%가 넘는데 여기는 연 10%도 안 됐거든. 그래서요? 그래서 이자도 안 갚은 거예요? 서류를 자세히 보니 6개월째 이자가 연체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은우야, 엄마가 미안해. 사실 몇 달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내가 힘들어할까봐 말을 못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른 대부업체는 다 거절했대. 신용불량 직전이라고. 근데 우리는 금리를 낮춰서 빌려줬는데도 이자도 안 갚고. 성은우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매달 300만 원씩 보내면서 친정어머니에게 빌린 돈에 이자조차 갚지 않은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당신, 우리 엄마한테는 왜 이자를 안 보낸 거야? 시어머님께 보내는 돈의 10분의 1만 보내도 됐을 텐데. 나도 몰랐다고. 그게 장모님 회사인 줄 알았으면. 그럼 다른 사람 회사면 이자를 떼먹어도 된다는 말이야?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은우야, 내가 지금 은행에서 오는 길 어머, 이게 무슨 소리야?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본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냉소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장모님이 고리대금업자였어? 이래서 시골에서도 저렇게 잘 살 수 있었구나. 성은우 씨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어머님, 우리 엄마는 합법적인 금융업체를 운영하세요. 그리고 다른 곳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셨어요. 그런데도 당신 아들은 이자도 안 갚았다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변했습니다. 아들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너 설마 회사 돈 가지고 이런 짓을.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깨고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 밖에는 은우의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은우의 어머니는 조용히 들어와 앉았고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사돈 그때 말했던 사업이 남의 피 빨아먹는 고리대금업이었어요? 대부업체를 운영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것도 시골에서? 은우의 어머니는 차분히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네,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금융업체입니다. 여기 관련 서류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갑자기 성은우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은우야, 너도 이거 다 알고 있었지.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일부러 돈을 빌려준 거야? 성은우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오늘 알았다고요.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나도 진짜 몰랐어. 내 엄마 회사인 줄 알았으면 너 그러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 돈이면 떼먹어도 된다는 거야? 시어머니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결혼 생활 중에 생긴 빚이잖아. 은우야, 너도 같이 갚아야 하는 거 아니니? 그때 은우의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회사 자금 16억도 유용하신 것도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네, 16억이요? 아들이 운영하시던 회사가 거의 파산 직전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시어머니의 태도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아이고, 사돈 어른,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들 교육을 잘못 시켰나 봐요. 남편도 덩달아 비굴해졌습니다. 장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자는 꼭 갚을게요. 이자는 이미 6개월째 연체됐잖아요. 당신 지금까지 시어머님께 300만 원씩 보내면서 우리 엄마한테는 이자도 안 보냈어. 시어머니가 흠칫 놀랐습니다. 장모님, 그게 저희가 매달 300만 원씩 받으셨다면서요? 우리 은우한테는 영어 시터 쓸 돈 없다고 하시더니.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사돈 진정하세요. 그건 저희가 좀 어리석었나 봅니다. 어리석은 정도가 아니라 파렴치 하시네요. 초졸이라고 무시하시더니. 이제 보니 엄마가 더 똑똑하신 것 같은데요. 성은우 씨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돈, 제발 좀. 우린 가족이잖아요. 사위 사정 좀 봐주세요. 아들 좀 봐달라고요? 아까까지만 해도 우리 은우 보고 빚같이 갚으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방 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은우의 어머니가 일어섰습니다. 법대로 하겠습니다. 이미 채권 추심 절차도 시작했고요. 앞으로는 제 딸 괴롭히지 마세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성은우 씨는 어머니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그녀도 결심이 섰습니다. 그날 저녁 시아버지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성은우 씨는 시아버지의 표정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미 회사의 상황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시아버지는 아들을 노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들고 온 서류를 보니 회사의 재무 상태가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운영자금 16억 횡령, 고금리 대출, 그리고 사치품 구매 내역까지.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고? 내가 30년을 일구어온 회사야. 내 아들한테 물려줄 생각으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은우 씨는 옆에서 지켜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매달 외제차를 바꾸고 명품을 사고 이게 다 회사 돈이었다는 거냐? 그게 거래처 사장님들이 다 좋은 차 타고 다니시니까. 체면 때문에 내 체면 지키려고 회사를 망쳤다는 거야? 시아버지는 서류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흩어지며 회사의 처참한 실상이 드러났습니다. 부도 직전의 회사 상태, 이를 메우기 위해 받은 수많은 고금리 대출,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서까지. 아버님, 제가 그래, 너는 이제 끝났다. 하지만 회사 직원들은, 그 사람들 가족들은 다 내 책임이야. 시아버지의 말에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성은우 씨는 그제서야 이 사태의 심각성을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정사가 아닌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여보, 은우야, 미안해.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어쩔 수가 없었다고? 내가 한 일이 뭐가 있는데? 회사 돈으로 사치나 부리고.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제 회사는 내가 다시 맡는다.
내가 망쳐놓은 걸 수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순간 성은우 씨는 자신의 결혼 생활이 완전히 끝났음을 깨달았습니다. 신뢰는 이미 무너졌고 남편의 허세와 거짓말로 가득했던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진실은 더욱 충격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성은우 씨는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서류 한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엄마가 아까 들고 오셨던 서류인가요? 아니, 이건 3개월 전부터 내가 모아둔 거야. 어머니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 남편 개인회생 신청한 거 난 진작에 알고 있었어. 네. 어떻게요? 우연히 반송된 법원 서류를 봤지. 그때부터 지켜보기 시작했어. 어머니는 서류철을 하나씩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엔 남편의 신용 기록부터 회사의 재무 상태까지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그래서 일부러 접근했어.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에서도 최저금리 업계 최저, 신용불량자 가능이라고. 성은우 씨는 어머니의 말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김미영이라고 문자도 보냈지. 김미영 팀장입니다. 고객님, 저희는 신용불량자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럼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우리를 무시하더니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싶었지. 내 남편이 회사 돈을 빼돌려 사치한다는 소문도 있었고 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연 8% 금리로 빌려줬어. 다른 데는 다 20% 넘었을 텐데. 근데 그마저도 이자를 안 갚더라. 그런데 왜 그렇게 낮은 금리로? 증거가 필요했으니까. 내 남편이 얼마나 무책임한 사람인지, 시댁이 얼마나 위선적인 사람들인지 보여주고 싶었어. 성은우 씨는 어머니의 치밀한 계획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매달 시어머니한테는 300만 원씩 보내면서 우리한테는 이자도 안 갚았잖아. 초졸이라고 무시하더니 누가 더 똑똑한지 이제 알겠지?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승리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선택할 차례야. 더 이상 저 집안에서 고생하고 싶지 않다면. 성은우 씨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결심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알겠어요. 제가 너무 바보 같았죠? 아니다. 넌 그저 믿었던 거야. 하지만 이제는 정신 차려야 할 때다. 그날 밤 성은우 씨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든든한 지원이 있었기에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성은우 씨는 단단한 결심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는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 뭔데? 이혼하자. 남편은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혼. 그게 말처럼 쉬운 줄 아냐? 쉽지 않은 건 나도 알아. 근데 이제는 정말 못 살겠어. 남편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혼이 쉬운 줄 아나 보네. 애는 어쩔 건데? 양육비는 생각이나 해보고 이런 말 하는 거야? 그래. 난 무식해. 시골 출신에 엄마는 초졸이고. 근데 그 무식한 내가 봐도 내가 한 짓은 너무 잘못됐어.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회사 돈 16억 빼돌린 거. 시어머님한테는 매달 300만 원씩 보내면서 우리 엄마한테 빌린 돈 이자도 안 갚은 거. 아니면 내내 날 무시하고 엄마를 멸시한 거? 야, 너 지금 뭐라는 거야?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은우야, 너 또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어머님, 전 이혼하려고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혼. 내가 우리 아들이랑 이혼을 해? 그럼 어디 가서 살 건데? 시골에서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엄마랑? 네, 맞아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지만 우리 엄마는 적어도 남의 돈을 떼먹진 않으셨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남편이 은우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 진짜 이혼하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그래, 환장했어. 너랑 이렇게 사는 게 미쳐가는 것 같으니까. 너 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면서. 그 순간 성은우 씨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래? 내가 뭘 못하는데? 말해봐. 남편의 손이 허공을 향해 올라갔다가 멈췄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시골 출신이라고 엄마가 초졸이라고 멸시했던 거. 이제는 다 끝났어. 아이가 울음소리를 내며 깼습니다. 성은우 씨는 아이 방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내가 이미 선임했어. 이혼 서류도 준비됐고 내가 거부하면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더 자세히 보여줄게. 이틀 후 장모는 남편을 따로 불렀습니다. 카페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남편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장모님, 그러니까. 김서방 말하기 전에 이거 먼저 한번 보고 말하자고. 어머니는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기각 사유를 다룬 법원 문서였습니다. 회생 신청하고 새로운 대출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장모님, 그러니까 그건. 우리 회사에서 빌린 돈 다른 채권자들 모르게 숨긴 거 맞지? 회생 신청할 때 누락한 거고. 남편은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은우랑 순순히 이혼해주게. 그러면 밀린 이자는 감면해주고 앞으로의 이자도 내가 반만 받겠네. 네? 정말요? 대신 조건이 있어. 양육권은 은우한테 양보하고 양육비도 보내줘야 하네. 남편은 잠시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근데 만약 이혼을 거부하면 어머니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법원에 회생 절차 문제점을 제기해야 할 것 같네. 새로운 대출 받은 것도 신고하고. 장모님, 그러시면 제가 형사처벌도. 알고 있었나? 회생 중에 다시 돈을 빌리면 안 된다는 거. 남편은 완전히 기가 죽어버렸습니다. 시간은 이틀 주겠네. 장모님, 알겠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의 이혼 조정일. 정은우 씨와 남편, 양가 어머니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남편은 들어서자마자 녹음기를 2개나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다 녹음할 거예요. 하나는 예비용이고, 장모님, 진짜 이자 감면해 주시는 거 맞죠? 은우의 어머니가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래, 원래 이율보다 반을 깎아주겠다고 했지 않나. 16억이나 횡령한 놈이 그런 걸 걱정하고 있네. 아니, 그게 아니라 어차피 제가 이혼해 주는 거니까. 뭐? 내가 이혼해준다고?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정은우 씨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여보. 아니, 은우 씨. 나도 할 말이 있는데. 뭐? 이제 반말도 안 하네? 아까까지만 해도 야, 이혼하면 너 인생 끝이야 이러지 않았어?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은우야, 우리 아들 좀 봐서 이자라도 좀. 은우 어머니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됐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받아가면서 이제 와서 무슨.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자 남편이 황급히 막았습니다. 잠깐만요. 장모님, 이자 감면 약속 먼저. 자네 아직도 그것만 걱정하니? 내가 회생 신청할 때 누락한 거 신고하면 좋겠어?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장모님, 그러니까 그게. 내가 봐줄 만큼 봐준 것 같다. 이혼 서류에 사인해. 얼른. 근데 이자는 진짜. 그럼 더 깎아달라고? 정은우 씨는 남편의 비굴한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한때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쳤던 그가 이제는 이렇게 돈 앞에서 무너져 있었습니다. 장모님, 그래도 조금만 더. 저 말 끝까지 염치가 없구나. 넌 우리 은우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가만 안 뒀을 거다. 변호사가 차갑게 제지했습니다. 이혼 조정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양육권, 위자료, 양육비 항목까지. 그러면서도
계속 은우 어머니를 쳐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자 갚면 진짜 확실한 거죠? 아직도 그 소리야? 내가 너 고발하기 전에 얼른 사인이나 해. 이제 됐어요. 다 끝났어요. 정은우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6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끝까지 돈에만 집착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요. 300만 원의 가치도 모르는 사람이랑은 법률사무소를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이혼이 성립된 지 한 달. 정은우 씨는 약속된 양육비가 입금되지 않은 통장을 확인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양육비는 언제 보내줄 거야? 아, 그거 이번 달은 좀 힘들어서. 뭐가 힘들다는 거야? 법원 판결문에 있잖아. 매달 5일까지 보내기로. 전 남편의 목소리가 뻔뻔해졌습니다. 근데 말야, 너네 엄마한테 부탁 좀 해줄 수 없어? 채무 변제 기한 좀 연장해달라고. 뭐, 나 지금 진짜 힘들어. 회사도 이렇게 됐는데 양육비에 이자까지. 정은우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미쳤어. 양육비 안 보내고 이자 깎아달라고? 엄마한테는 왜 직접 연락 안 해? 그게 내가 부탁하면 더 잘 들어주실 것 같아서. 진짜 끝까지 뻔뻔하다. 그때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우야, 우리 아들이 너무 힘들다더라. 양육비 좀 깎아줄 수 없니? 어머님도 참, 아들 월급이 얼마인 줄 아세요? 양육비도 못 보내면서 어디다 쓰는 건데요? 그게 아들이 요즘 새 차를. 뭐요? 새 차요? 정은우 씨는 곧바로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얼마 후 법원에서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이 떨어졌고 전 남편의 급여에서 양육비가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애 아빠잖아. 이러다 내가 회사 그만두면 양육비는 누가 돼? 너네 엄마한테 이자라도 좀 깎아달라고 해줘. 정은우 씨는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메시지를 캡처해서 보관했습니다. 언젠가 또 필요할지 모를 증거였습니다. 어느 날, 전 남편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여보, 아니, 은우 씨, 우리 다시 한번. 나가. 내가 잘못했어. 이제 정신 차렸어. 우리 다시. 정신 차렸다고? 양육비도 안 주면서? 그러니까 그거 너네 엄마한테만 말해줘. 이자 좀. 정은우 씨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문 밖에서 전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너 이러면 안 돼.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회사도 망하고. 그녀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아이가 불안한 듯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둘이 잘 살 거야. 그날 밤 성은우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이제야 알겠다. 왜 우리 엄마가 그토록 치밀하게 준비하셨는지. 돈이 전부인 줄 알았던 사람은 끝까지 돈밖에 모르는구나. 텃밭에서 상추를 따며 성은우 씨는 지난 날을 돌아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된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알아? 그때는 그 말에 상처받고 움츠러들었지만 이제는 담담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이 그녀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엄마, 나 토마토 따도 돼? 텃밭 한켠에서 아이가 외쳤습니다. 응. 근데 조심히 따야 해. 토마토도 생명이 있는 거니까. 아이는 조심스럽게 빨간 토마토를 땄습니다. 와, 예쁘다. 할머니한테 가져다 드릴까? 정은우 씨는 아이의 맑은 마음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재산과 학벌로 사람을 판단하던 시댁에서 자랐다면 아이도 그런 가치관을 배웠을지 모릅니다. 그래. 할머니한테 가져다 드리자. 그리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자. 저녁 식사 시간, 아이는 할머니께 토마토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토마토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우리 똑순이 참 착하네. 정은우 씨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나는 6년 동안 시댁의 인정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무시와 멸시뿐이었다. 그들은 내 노력을 보지 않았고 오직 출신과 집안의 재력만을 보았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마당에 핀 들꽃을 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화려한 장미도 아닌 소박한 들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시골이라고 무시하던 이곳에서 오히려 더 큰 행복을 찾은 것처럼. 우리 딸은 절대로 그렇게 키우지 않을 거야. 돈이나 지위가 아닌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볼 줄 아는 아이로. 아이가 다가와 그녀를 안았습니다. 엄마, 나 여기서 살아서 너무 좋아. 할머니도, 선생님도, 친구들도 다 좋아. 정은우 씨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겸손과 감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유산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시작이야. 우리 둘의 진짜 행복한 이야기가. 마당에 저녁 노을이 물들고 멀리서 풀벌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새로운 희망만이 가득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저녁, 성은우 씨는 어머니의 서재에서 오래된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앨범 속에는 젊은 시절 아버지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어머니는 조용히 앨범을 넘기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말해줄 때가 된 것 같구나. 사실 우리 회사 내 아버지가 물려주신 거야. 아버지가요? 어머니는 서랍에서 낡은 서류 뭉치를 꺼내셨습니다. 20년 전 금융회사 설립 허가서였습니다. 내 아버지는 평생 정직하게 사업하셨어. 고리대금이 아닌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금융회사를 만드신 거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다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무시하더니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대부업이라고 하면 다들 안 좋게 보잖아. 특히 너희 시댁은 더 그랬을 거야. 그래서 그냥 시골에서 농사 짓는 걸로 알게 뒀지. 정은우 씨는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박한 양복 차림이었지만 눈빛만은 당당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 돈을 빌려주는 건 쉽다. 하지만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가장 낮은 이자로 대출해줬지. 그래서 전 남편한테도. 그래, 내 남편한테도 최저 금리로 빌려줬어. 하지만 그 사람은 그걸 고마워하기는커녕.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저녁 노을이 큰 한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 집도 내 아버지가 한 채 한 채 손수 지으신 거야. 돈 많은 사람들은 시골집이라고 무시하지만 여기 묻힌 내 아버지의 정성을 누가 알겠니? 정은우 씨는 그제서야 이해했습니다. 왜 어머니가 그토록 치밀하게 전 남편의 빚을 관리했는지, 왜 이 집을 지키려 했는지.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아마 더 똑똑하게 처리하셨을 거야. 하지만 난 내 아버지만큼은 못해서 그저 내 방식대로 우리 가족을 지켰을 뿐이야. 밤이 깊어갔지만 모녀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는 아버지와의 추억, 회사를 일구던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왜 엄마가 그토록 강하셨는지. 강한 게 아니야. 그저 내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고 싶었을 뿐이야. 창밖에서 달빛이 마당을 비추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성은우 씨는 아버지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부끄러울 것도 숨길 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도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봄날 성은우 씨는 마당 평상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이는 친구들과 함께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고 텃밭에서는 봄나물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오늘 학교에서 장래 희망 발표했어. 아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그래? 우리 딸은 뭐라고 했어? 나는 할머니랑 엄마처럼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될 거래. 정은우 씨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2년 전 이혼을 결심했을 때는
이런 평화가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차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은우야, 오늘 지점 실적이 또 올랐더구나. 네, 엄마. 아버지가 하시던 것처럼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찾아서 지원하고 있어요. 저녁이 되자 마당에는 반딧불이가 날아다녔습니다. 시골이라고 무시하던 이곳에서 그녀는 오히려 더 큰 행복을 찾았습니다. 학벌과 재력으로 사람을 판단하던 시댁과 멀어진 것은 결과적으로 축복이었습니다. 엄마, 나 여기가 정말 좋아. 친구들도 많고, 선생님도 좋고. 아이의 말에 성은우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도시의 비싼 학원 대신 자연과 함께하는 교육이, 허례허식 대신 진정성 있는 관계가 아이에게는 더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옆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은우야, 이제 행복하니? 네, 엄마. 이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아요. 달빛이 마당을 비추는 가운데 성은우 씨는 지난 날을 돌아보았습니다. 상처는 있었지만 그 상처를 통해 더 강해졌고 더 지혜로워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마당 저편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에 성은우 씨는 다시 한번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찾은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남들의 인정을 받지 않아도 이렇게 평화롭고 진실된 삶.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행복하게 살자. 아이와 함께한 약속처럼 마당에 떨어진 달빛이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